며느리가 해준 그 따뜻한 차 한 잔, 그 안에 복수가 들어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올해 72, 경기도 성남에 있는 2층 단독주택, 그곳이 내 세상의 전부다. 젊었을 땐 미장원도 하고 반찬 가게도 해봤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부턴 아들 내외와 함께 조용히 사는 게 전부였다. 큰 욕심도 없었다. 그냥 아들 민구가 다치지 않고 손자 태연이가 잘 자라기만을 바랐다. 아들 민구는 말수가 적다. 바쁜 회사원이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10년 넘게 반복 중이다. 애틋하진 않아도 적어도 책임감은 있는 아들이다. 다만 늘 피곤에 쩔어 있는 탓에 내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손자 태연인 이제 고등학생이다. 사춘기의 절정. 집에선 늘 방에만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붙들고 산다. 할머니 간식 뭐 없어요? 말곤 말을 나눈 기억이 드물다. 그냥 그런 세대려니 하고 넘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말동무는 며느리 수진뿐이었다. 처음엔 딱딱하고 불편한 사람이었다. 요즘 애들 같은 느낌.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점점 다정해지기 시작했다. 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생강차를 끓여온다거나.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제가 파스 사놨어요. 오늘은 감기 기운 있으셨잖아요. 생강 넣고 푹 끓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 집의 기둥이신걸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다. 그 한마디가 날 붙잡았던 것 같다. 그 뒤로는 수진이 해주는 차를 매일 마셨고 조그마한 몸짓 하나에도 진심이 담긴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 모든 친절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만 난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다. 이상한 일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몸이 자주 나른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다. 어지럼증이 잦아졌고 가끔은 방금 한 말도 기억나지 않았다.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낯설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며느리가 내준 대추차를 마시고 차를 마신 뒤부터 몸이 이상하단 걸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꺼풀이 무거웠다. 이어서 머리가 핑 돌고 소파에 기대려던 순간 무릎이 풀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내 몸이 천천히 어딘가로 가라앉는 느낌.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눈을 떴을 땐 하얀 형광등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내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곁엔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르신, 정신 드세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수면제 중독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수면제, 나는 평생 수면제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었다. 딱히 불면증도 없었고 약물 공포도 있는 터라 진통제조차 기피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며칠 전 며느리가 내준 차 말고는 특별히 먹은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차밖에 없었다. 그날도 분명 수진이가 건네준 대추차였다. 국화차일 때도 있고 때론 생강차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거다. 병원 측에 요청해 혈액검사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내가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간호사가 확인하고선 자료를 건네주었다. 보고 있자니 졸피뎀 성분 마이너스 검출량 기준 초과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졸피뎀. 뉴스에서 자주 본다.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하는 약물.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내 몸을 가눌 수 있는 순간 곧장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민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병원에 혼자 있는 동안
머릿속은 계속 맴돌았다. 왜 수진이가 나에게 이런 짓을? 그녀는 아들을 잘 돌봤고 손자 태연에게도 늘 살갑게 굴었다. 나에겐 유난히 친절했다. 이유 없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었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나는 지난 몇 개월간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수진의 말.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말, 그 단어 선택이 이상했다. 저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말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동안 그녀의 말을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심장이 벌렁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병원에 실려온 것도, 기억이 끊긴 것도, 나른함에 눕기 바빴던 이유도 전부 누군가가 의도한 시나리오였다면, 그리고 그 배우가 바로 내 며느리라면,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미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공포는 짐작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수진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고 말리라. 이건 단순한 중독 사건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날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다. 그리고 그 음모는 아주 오랜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온 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여전히 다정했다. 오히려 더 친절했다.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신 거죠? 다음부턴 제가 꼭 직접 따라드릴게요. 그 다정한 눈빛.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빛을 믿을 수 없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수진이 시장에 간 사이 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스레 주방으로 향했다. 서랍, 찬장, 수납장 구석구석을 뒤졌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날따라 기묘하게 마음이 이끄는 곳이 있었다. 자주 차를 올려두던 대나무 쟁반 아래 조그마한 종이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손끝으로 꺼내보니 안에는 작은 흰색 알약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졸피뎀 10mg. 그 이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말했던 약의 이름, 수면유도제.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걸 매일같이 나는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냉장고 위 수납장, 양념통 뒤편, 심지어 수진의 화장대 서랍까지 살폈다. 그러다 수진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료 영수증 더미를 발견했다. 정신과, 뇌과, 심리상담. 날짜는 하나같이 내가 증상이 심했던 날과 겹쳤다. 내 이름으로도 내역이 있었다. 분명 수진이 나 몰래 나를 환자로 등록해 진료받은 흔적이었다. 그때까진 충격이 컸지만 아직 마음 어딘가엔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깨진 건 그날 밤이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다 수진의 방 앞을 지나게 됐다. 문틈으로 작게 통하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멈춰섰다. 기억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자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곧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이 집도? 그 사람들도? 전부 제 거예요. 나는 얼어붙은 채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날 민구가 언급했던 보험 계약이 떠올랐다. 수진이 나 몰래 진행했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내가 인감 도장을 수진에게 건넸던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다음 날 나는 몰래 장롱 안 오래된 상자에서 문서철을 꺼냈다. 예상대로였다.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서가 있었다. 수진이 피보험자인 나 대신 전부 서류를 정리했고 수익자는 민구,
그리고 공동 수익자로 배우자 수진의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다. 단순한 무관심도 의도치 않은 약물도 아니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이 집의 목적을 갖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차 한 잔, 미소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 모두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 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등에 맺힌 파스 자국이 아려왔다. 수진이 직접 붙여주었던 파스. 그것도 혹시 약물이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나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원한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 아이고, 병원 밥은 입에 안 맞더라 라며 웃었지만 마음속은 불안과 공포로 소용돌이쳤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조심히 주방으로 향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움직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주방 구석구석을 훑었다. 내 눈에 띈 건 찻잔 받침 아래 숨겨진 종이봉투 하나였다. 꺼내보니 손에 딱 들어오는 작은 약봉지. 약 안엔 하얀색 알약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봉투엔 무언가 적혀 있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졸피까지만 읽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그거였구나. 나는 바로 거실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엔 며느리 이름으로 된 병원 영수증 수십 장이 빼곡했다. 사랑병원 신경정신과 조제 내역, 진정제 다량. 수진, 내 며느리. 그 애는 내 이름으로 약을 탄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수면제를 정기 처방받아 온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애의 미소는 거짓이었다. 그 따뜻한 차는 내 정신을 천천히 갉아먹는 도구였고 그 애의 손길은 내가 기억을 잃고 사라지길 바라는 집념의 표현이었다. 순간 내 다리가 휘청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그 애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테니까. 그래, 이젠 내가 시작할 차례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낡은 장치. 작지만 내 진실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국화차로 끓였어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가슴팍 속 녹음기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차를 마시는 척했다. 입술만 적시고 손에 든 찻잔은 몰래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렸다. 대신 가슴 주머니에는 작고 낡은 녹음기를 숨겼다. 수진과의 대화,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녹음 파일을 이어폰으로 듣는 건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다. 요즘 잠 잘 주무시죠, 어머님? 이건 제가 특별히 블렌딩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실 거예요. 그 목소리,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어딘가에 묘한 기름기가 섞여 있었다. 내가 완전히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자의 여유. 그 음성은 녹음기 속에서 영혼 없이 울렸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직접 방문했다. 담당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 내 상태를 의심받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당히 말했다. 혹시 혈중에 수면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수치는 일반적인 복용 수준이 아닙니다. 복용 시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예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결연했다.
이젠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예약 없이 들이닥쳤지만 내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다.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데도 혈중 농도가 높다. 게다가 녹음 파일이 있다. 그는 잠시 정적을 가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계획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묘한 안도감이 퍼졌다. 이제 누군가는 내 말을 믿어준다는 확신.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몰랐다. 녹음기, 검사 결과, 그리고 내가 수집한 처방전 복사본까지 전부 복사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구와 태현, 내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 먼저였다.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 손주. 그 아이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녹음을 드세요. 직접 들려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때서야 믿게 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차가웠다. 수진의 미소가 뇌리를 스쳤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래 나를 속여온 것인지. 복수를 넘어선 그 집요한 계획. 나는 그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 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다. 아들 민구,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태연까지. 평소처럼 평온해 보이던 그 집안 거실은 내가 꺼낸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들 잠깐 시간 좀 내줄래?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틀었다. 수진의 익숙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기억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자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곧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럼 이 집도 그 사람들도 전부 제 거예요. 순간 민구의 표정이 굳었다. 손자 태연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게 내 아내가 날 위해 녹음한 말이란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당한 일이야. 병원 기록, 수면제 처방, 내 이름으로 된 보험 계약서. 다 준비돼 있어. 수진, 이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지? 엄마가 오해하신 거지. 그치? 그치? 어머님, 이걸 믿으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 미워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웃음, 익숙한 그 미소 속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나는 흔들리는 민구를 향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봉투에서 보험 계약서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 도장도 찍혀 있어. 그리고 공동 수익자에 수진 이름이 올라가 있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시기에 다들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제야 민구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없이 우리를 마주했을 뿐이다. 엄마, 진짜예요? 진짜로. 할머니한테 그런 짓 한 거예요? 네가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말 속에는 오히려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복수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목적에 가까이 갔다는 일말의 승리감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이제 선택해. 이 집안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은 오늘 여기서 정해. 가족 회의가 끝난 후 집안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잠겼다. 민구는 무너진 표정으로 방에 들어박혔고 태연이는 헤드폰을 낀 채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 그때 당신이 한 선택. 그게 다 시작이었어요.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더 숨겨져 있다는 직감. 나는 그날 밤 수진의 방을 다시 찾았다. 이미 대부분의 증거는 확보했지만 아직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왜 이런 짓을 꾸몄는지. 그리고 수진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퇴색된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가 보육원 앞에서 울고 있었다. 사진 뒤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94년 하늘 보육원 수진. 그 이름, 그 해.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 서류함을 뒤졌다. 94년. 그 해는 내가 하늘 보육원에서 일하던 마지막 해였다. 내가 담당하던 아이들 중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유난히 예쁘고 조용했던 아이. 입양 직전 내가 갑작스레 입양을 취소시킨 아이였다. 이유는 입양 가정의 전과 기록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 아이는 입양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를 원망했을까? 그 아이가 지금의 수진이었을까? 사진 밑에 더 깊숙이 접힌 종이가 있었다. 94년도 보육원 퇴소 기록.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마지막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는 혼자 남겨졌음. 심각한 분리불안 가능성. 특이사항, 입양 취소 후 극단적 침묵 지소. 그 아이 정말 수진이었구나. 나는 천천히 방을 나섰다. 마주 앉은 수진은 이미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챈 듯 고개를 들었다. 너 그 아이였구나. 이제야 기억나세요? 그날 저 버리시던 날. 제 눈을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꼭 다시 마주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손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녀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너무 오래도록 마음속에 새겨온 사람처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민구는 참 착했어요. 그래서 흔들렸죠. 진심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지만 당신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의 복수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내 무심함, 내 책임, 그리고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 말 지금 듣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그날 밤 수지는 집을 나갔다. 짐 하나 챙기지 않은 채.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수진의 울고 있는 얼굴. 그리고 지금의 수진.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이 남긴 상처는 너무 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심 없는 선의는 언젠가 가장 깊은 복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떠난 후 며칠간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앞에 도착한 익명의 우편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글씨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겨울 외투를 입고 서울 변두리의 낡은 보육원 앞에 서 있었다. 눈발 속에서 쥐고 있는 종이에는 내 필체로 적힌 문구가 또렷했다. 미안합니다. 더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 어머니, 아니 최영자 씨. 전 어릴 때 당신이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떠난 아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저는 당신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피부색도 이름도 유전자도 단 한 줄의 기록까지 모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당신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걸. 저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결혼해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안으로 파고들기로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애가 바로 수진이었다니. 내가 내 손으로 버렸던 아이가 내 앞에서 내 발을 주무르며 미소 짓던 그 아이였다니. 복수였어요. 저는 엄마를 천천히 지우고 싶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아이가 이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사랑 없는 가족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무너졌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던 그 몇 년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전 지금 떠납니다. 나는 울고 있었다. 편지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뒤늦은 후회, 회한, 공포, 연민,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애는 나를 파괴하러 왔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방에 틀어박혀 하루가 넘도록 나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낀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어머니와 수진, 두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한 명은 날 낳아준 존재고 다른 한 명은 나와 가정을 이룬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내 앞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였고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여자. 다른 한 사람은 그 진실을 모른 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노모였다. 나는 도저히 어떤 편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무섭게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민구야, 엄마가 그랬어. 그땐 정말 아이가 많았고 그 상황에선 최선이라 생각했어.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선택 하나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구의 눈엔 고통, 혼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알던 내 아들은 아니었다. 그토록 온순했던 아이가 이렇게 부서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야 그녀가 짧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젠 서로의 고통을 멈춰야 해요.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거짓이었을까? 그녀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녀를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었다. 그녀가 복수를 멈출 기회를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런 따뜻함도 건네지 못했다. 미안해, 수진아. 너무 미안해. 민구는 그날 이후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손자 태연마저도 무서워할 만큼 민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나 역시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 보냈다. 수진이 남긴 그 메모, 그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의 사진. 나는 그것들을 수첩에 넣고 가끔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 자리엔 파괴된 관계와 침묵만이 남았다. 이 집엔 이제 온기가 없었다. 가족이란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진심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 떠난 다음 날 아침, 현관문 틈에 끼워진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길지 않은 편지 한 통과 함께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인형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오래전 내가 딸아이에게 사주었던 헝겊 인형이었다. 3살 무렵 그 아이가 제일 아끼던. 어머니, 이 인형 기억하세요? 어릴 적 이 인형을 안고 당신만 기다렸어요. 겨울이면 문 앞에 나가 서 있었고 여름이면 창틀에 이마를 붙이고 기다렸죠.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난 버려졌다고 느꼈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믿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언젠가 엄마 앞에 다시 나타나서 엄마의 눈빛에서 나를 기억하는 순간을 보고 싶다고요. 수진아,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엔 증오였는데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엄마의 따뜻한 국, 무릎을 덮어주던 담요, 모든 것들이 점점 미워지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미움보다 커졌나 봐요. 그래서 떠납니다. 나는 복수를 끝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해요. 엄마,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난 나를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인형을 꼭 안고 몇 분 동안 울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뒤섞인 채 그날 이후 민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조용히 수진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난 수진을 그냥 사랑했어요. 그 애가 어떤 사람이었든 우리 가족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애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다고. 그게 죄라면 어른인 내가 먼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수진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세상에 감사해. 수진이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따뜻했던 찻잔의 온기도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애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난 이제야 깨달았다. 복수는 때론 무시된 존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흔적일 수 있다는 걸. 수진이 남기고 간 흔적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민구는 회사를 휴직하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매일 수진이 쓴 편지를 다시 읽으며 후회와 반성을 반복하고 있었다. 손자 태연이는 그 일 이후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엔 짜증 섞인 말만 하던 아이가 이젠 식탁 앞에서 할머니, 바깥이 드실래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넨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수진에게 쓰는 편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붙이지 못할 그 편지들은 내 하루의 의식이 되었고 내 지난 생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사람 냄새가 남아있다는 증거야. 수진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엄마, 나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애가 선택할 문제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몫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언젠가 수진에게 다시 편지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어머니, 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눈물이 났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을 채웠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셈이었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모든 고통과 비극은 한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한 가정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계기였다고. 세상은 여전히 날카롭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한다. 이 사연이 믿기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우리 모두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흔들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